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이죠.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오늘이 월요일 같은 수요일 맞죠? 네. 월수. 네. 월수. 네. 그런데 네. 쉬었어요 어제? 저는 어제 당직. 네, 어제 여기서 이제 뉴스앤뮤직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밖에 계신 PD님과 함께 신동진 PD님이랑 같이 또 근무를 하셨구나. 맞습니다. 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경건한 마음과 그렇죠.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 네. 그래서 뭐 광복절을 기념하는 뭐 영화 관련해서 사연도 받고 네, 뭐 음악도 틀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휴일 날도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고. 네. 회사에서 좀 어떻게 그래가지고 네. 많이 챙겨줘요? 뭐 이런 거 들으시면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요. 네. 또 광복절 관련 영화 뭐 유관순도 있고 또 뭐 밀정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암살 어제도 이제 암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8년 암살도. 전에 광복절에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1000만 돌파한 네. 영화죠. 저도 암살은 정말 거짓말을 한 12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니까. 네. 보통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봐요? 한 번 보면 영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죠? 그러다 제가 본 영화를 또 보고 그 대사를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재미로. 네. 아니 근데 네. 영화나 드라마 대사 중에 정말 아주 이 주옥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야, 어떻게 이런 대사, 이런 정말 뼈를 때리는 대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어제도 그 암살에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암살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겁니다. 동지를 왜 팔았나? 라고 했을 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정말 맞아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인지 맞아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네. 예.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도 조금 뭐 대단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방송을 위해서 또 해야 될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명대사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대사식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성을 하나 보죠. YTN 라디오 듣는 방법이 두 개지요. 잘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버전으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잼버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부터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실지 감사, 즉 현장 감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는다고 합니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에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감사에서는 특히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체 예산 74%를 차지하는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 에 관해서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감사 대상에 될 공산이 크다고 하고요. 또 여가부와 행안부의 관리 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가 됐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전 첫 번째로 감사원이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이 행정관청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특히 이제 공무원들과 관련된 그런 직무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세계일보가 지적한 문제인데 새만금이 거기가 엄청 넓잖아요. 네. 예? 엄청 넓은데 왜 하필
딱 그 개간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왜 잼버리를 열어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땅이 다져진 그 지역도 많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거는 사실 과거 정권들이에요.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근데 이제 현 정권에 관한 문제도 있죠. 좀 이 소위 말해서 인력 지원 문제,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왜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또 그 징비록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잘 돌아봐야지 또 미래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는 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사이 별도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서면 인터뷰를 가졌고 또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이전에 이미 인터뷰가 이뤄진 거가 이제 오늘 보도가 된 건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이제 블룸버그가 전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 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도 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늘 큰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비판도 늘 있어 왔는데요. 이번 인터뷰 내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일에 있어서의 완전한 협력,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꾸 지역 내에서도 이 다른 나라와 집단적인 안보를 구축하는 거, 꼭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까지 하는 것보다 하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단초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요번에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196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사용 후 핵연료로 재처리할 권리를 줬고 준 거거든요. 근데 1988년 개정된 협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물론 조건이 이게 중요하겠죠. 일본의 우라늄 연료 20% 이상의 농축도를 미국이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됐는데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건 미국도 물론 이제 우리가 워싱턴 선언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최정윤 학술원이 지난 올 초죠. 1월 30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76.6%가 독자 핵 개발 필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76.6%예요. 이렇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를 좀 스스로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지키려면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6.6%라는 건데 이거를 당장 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핵무기를 꼭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핵 능력이라는 것이 충분한 상황에서 일본과 동등한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을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것이 좀 논의가 되고 하여간 뭐 성과를 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성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첫 걸음이라도 좀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빈소를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고 3일장을 마치고 이제 내일 장례 종료 후에 이제 앞서서 뭐 말씀드린 많이들 간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가고 네. 박광원 원내대표도 가고 네. 뭐 여당도 당연히 갔죠. 김기현 대표는 뭐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장례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후폭풍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반응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의원들이 오늘 이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권을 두고 정부 여당은 반성과 사과 없이 전 정권과 전북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전북도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무관심 또 준비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이번 대회 파행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북의 책임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열악한 위생 문제, 폭염 대책,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이 2021년엔 156억 원 그리고 나머지 1,015억 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전북 180만 명 전북도민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 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청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거듭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정치권에서 현 정권 씨, 전 정권 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참.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이제 책임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오랜 기간 행사 유치와 준비를 담당해온 전북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저 면피에만 급급할 뿐 정작 제일 중요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잼버리 취소 배경과 관련해서 전임 정권에서 부지메린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이게 전임 정부나 전북도만의 문제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 이 정부가 수립된 지 벌써 1년 반이 돼가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면 과거 정권에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이 채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최근에 보수층에서 시작했던 움직임이 몇십 년 된 뿌리 깊은 전라도 이야기 그러니까 이슈만 나오면 전라도 탓하는 것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당 야당이 대치를 하다가 행안위 질의가 결국 파행이 됐는데 김관영 전북지사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한 거 내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 전라도 탓을 하는 것을 전라도 탓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거는 전라도 전북에서 이게 열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건 특정 지역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개최 지역이라는 측면을 봐야지 이게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모든
서로가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역대 정권들의 잘못이 다 있어요. 예? 특정 정권 하나만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 나오는 거 보면 뭡니까? 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일단 사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잘못은 했지만 상대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거 뭐 당신네들 잘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권이 잘못이 있습니까라고 묻지 말고 예? 어느 정권이 잘못이 있습니까라고 설령 묻는다 하더라도 둘 다 잘못이다라든지 셋 다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권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 잘못 이렇게 사지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뭐냐면 역대 정권 잘못이라고 부르지 뭐 전 정권만 잘못했다 혹은 현 정권만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여론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민망하죠. 예. 네. 이번 잼버리 관련해서는 이제 준비 과정 미흡뿐만 아니라 대미를 장식했다고 하는 이제 K-팝 콘서트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적했던 축구 경기장 사용, 잔디 관리 문제부터 가수들 스케줄 조정, 그리고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에서 인력 차출 등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속 행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졸속 행정이죠. 행정 뭐 그러고 뭐 스케줄 조정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 정권이 얘기할 거는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니 하면 일단은 장소를 급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잼버리가 조기에 종료된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야영을 안 하고 대학 기숙사에 살고 들어가서 묵고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든 스케줄의 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걸 미리 알고서 했다면 이것도 문제죠. 예? 아 이거는 미리 이렇게 중간에 대충 끝내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소리 또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태풍도 왔고 네. 그 태풍 때 안 옮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완전히 진창이 됐대요. 그 태풍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예정된 졸속 행정, 예견할 수 있는 졸속 행정이라면 우리가 엄청난 비난을 해야 되겠지만 예견할 수 있는 졸속 행정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잼버리 사태와 묶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또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1특별검사 4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서 4국조 1특검을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게이트라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어 그대로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한편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통해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한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양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너무 자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행동의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국정조사 얘기 안 꺼내는 사건이 뭐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꺼낸다. 둘째, 역대 그 수많은 국정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결과나 어떤 진실을 드러낸 그런 국정조사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1특검 4국조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아무리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 하더라도 압도적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특검을 이제 일반 특검을 한다라고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만 일반 특검을 한다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 네. 김도읍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김도읍 의원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손쉽게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4국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야 합의로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야 합의 안 한다 우리 단독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주로 여기 국정조사에서 정부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국조에서 우리는 나갈 수 없다라고 보이콧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진짜 국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과연 1특검 4국조를 추진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주장이라는 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진실을 드러내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관련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방부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국방부가 보내서 이 관련해서 밝혔고요.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구성됐던 심의의원들이 2년 임기가 만료돼서 이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위원 선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대령 측이 보면은 이번에 지난 8월 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고 이제 법무관리관이 이야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방부가 이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박대령 측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거, 소집 신청을 한 거는 우리 박대령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국방부의 입장에서 볼 때 박대령이 신청한 것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본인들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국방부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있잖아요. 일단 이 소위 말해서 위원 구성을 국방부의 입김이 들어간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신청했으니까 이건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국방부의 입장에서. 네. 이걸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겠죠.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위원 구성이 국방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그럼 법을 바꿔야죠. 규정을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동시에 이렇게 한다기보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돼서 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것까지 문제 삼으면 방법이 없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실 규명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라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시간 장래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해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